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의 기소를 포기하고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버리겠다는 미국의 특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게는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 첫날의 계획입니다. 북한의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의 회사들은 한국의 법인세를 수십조 원 이상을 냈어야만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샤워하시면서 양치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큰 병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구인난으로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평균 인건비가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61세 이후에 적자 인생을 경제적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를 덮친 큰 나무,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전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에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서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늘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고 있는 이 영상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의 내용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이나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이 특검이라는 단어가 참 자주 오르락 내리락 거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기소를 포기하고 사법 리스크 모두를 털어버리게 된 미국의 특검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 자, 이 정책, 형사 기소 불가 정책. 이것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 기각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된 겁니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국의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은 25일 낮 현지 시간입니다. 워싱턴 DC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6쪽 분량의 공소 취소 요청서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헌법에 따라서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 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 문건 유출 혐의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 앞서서 총 4차례에 걸쳐 기소가 됐었습니다. 선고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현재 없었고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를 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 문제로 여겨왔는데 이 가운데 2개 사건은 이번에 중단이 됐으며 다른 사건들 역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시고요. 중국에게는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당선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에 트루소셜의 중국에 대해서 10%포인트 관세율 상승을 예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루소셜이라는 SNS에다가
이렇게 예고를 한 거죠. 그는 이 글에서 펜타닐의 유입의 원인으로서 중국을 지목하면서 마약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 이것이 중단될 때까지 중국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기존 관세의 추가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또한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현지 시간으로서 소셜미디어 트루 소셜에 취임 첫날인 1월 20일부터 이런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라면서 이제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선인이 게재를 한 그 글 원문과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중국과 미국으로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약, 특히 펜타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국 대표들은 이러한 행위로 적발이 된 뜰에 대한 딜러들에게 사형이라는 최고 형량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코 이행하지 않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약들이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를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중국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당선인의 취임 첫날 진행을 하겠다. 이거 하고 또 첫날 하겠다는 게 이제 불법 체류자의 문제죠. 1월 20일부터 이러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으로 준비를 하겠다 하면서 게시글을 올린 내용 짚어봤습니다. 북한의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화폐 가치가 금년도의 초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을 하면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26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환율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지시한 내부 문서가 확인이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달러당 8,000원 수준이었으나 여름에 무렵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11월 중순에는 3만원대에까지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초 대비 화폐 가치가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셈입니다. 북중 무역 관계자는 11월 20일 기준으로서 이 신의주에서 1달러당 32,0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환율의 하락 주요 원인, 자 이것은 코로나19로 폐쇄가 된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늘어난 수입품 수요와 이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가 꼽힌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활동에 대한 강경 조치와 밀수 단속도 화폐 가치의 폭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북한 내에서 연내 화폐 개혁이라는 소문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환전 수요가 더욱 늘어서 화폐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화폐 개혁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고 지난 9월에는 한 주민이 화폐 개혁을 퍼뜨린 혐의로 총살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김정일 정권 당시에 화폐 개혁으로서 경제적 혼란을 겪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4분의 1 수준 1달러 기준으로서 북한 화폐가 지금 3만원대까지 접어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하나요?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려고 노력을 또 하겠죠.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러한 회사들은 그동안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법인세를 수십조 원을 냈어야만 한다라는 여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짚어보죠. 구글이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실제로 내야 할 법인세 규모가 최대 19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학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예상 매출을 고려하면 구글을 추정한 내용인데요. 실제 매출 대비 한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30분의 1에서 7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될 전망입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관리 방안이라는 토론회에서 이 발제를 맡아서 작년에 구글 코리아의 매출은 최대 12조 1,350억 원. 그런데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5,18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코리아의 감사 보고서 기준 지난해 매출은 3,635억 원, 법인세는 155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글 코리아가 발간한 구글과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배수를 매출 추정치에 추산을 한다면 지난 20년간 거둔 한국 내에서의 매출은 최대 242조 7천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은 기간 한국 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매출 대비 납부한 법인세 비율을 계산해 보면 구글 코리아는 지난 20년 동안 최대 19조 3,200억 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비교를 네이버하고 해본다 그러면 매출 기준으로 그렇게 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넷플릭스 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매출액과 법인세 추정치도 내놨는데요.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 내에서 감사 보고서 기준으로 8,233억 원의 매출과 36억 원의 법인세를 기록했는데 최대 매출 2조 533억 원이며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87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얼마를 냈다고요? 36억 원 낸 겁니다. 876억 원을 냈어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세무조사 이후에 약 8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정부 결정에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최대 1조 19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509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으나 작년에 감사보고서 기준 매출액 651억 원 대비 법인세 납부는 51억 원에 그쳤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모르실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상으로 담아두겠습니다만 왜 외국의 회사들이 한국에서 한국 내의 법인세의 부분을 이토록 좀 하찮게 혹은 미약하게 미비하게 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게끔 만들까요? 여하튼 수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법인세를 내오지 않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상태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샤워하시면서 양치질 혹시 하십니까? 칫솔질을 하시면 나중에 헹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샤워기에다 대고 입을 헹구시겠죠. 사실 근데 저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큰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은 주변 분들과 좀 공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샤워 도중에 양치질을 하면 폐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른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6일 베트남 매체 자딘 닷 베트남에 따르면 만성 기침 환자인 중국 여성 A씨는 39살인데요. 어느 날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A씨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흉부 CT 촬영과 가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A씨는 비결핵 항산균 피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A씨는 1년간 약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A씨에게 생활습관에 대해서 물었고 A씨가 샤워기 헤드를 10년 넘게 교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의사는 교체하지 않은 샤워기 헤드가 질병의 원인이라며 오래된 샤워기를 사용하거나 그 샤워기로 입을 헹구면 비결핵 항산균이 호흡기로 침투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샤워기는 비결핵 항산균의 서식지가 될 수 있고요. 비결핵 항산균은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로 침투를 해서 폐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항산균은 직선 또는 사슬 모양의 가느다란 호기성 간균으로서
항상균 중에서 결핵균과 나병균을 제외한 나머지가 비결핵 항상균이라고 합니다. 이 균들의 감염이 돼서 폐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발생을 하면 이게 바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감염 이유로는 또 근원으로서는 호수, 강, 토양 등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라 샤워기, 가습기, 오염된 의료기기 등이라고 합니다. 샤워기 내부에 남아있는 물에서 균이 증식할 수 있고요. 다만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아 균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사람은 또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폐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꼭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호텔에 묵을 때에 샤워기를 사용하면서 절대로 양치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한국에서 살다가 보시면 한국에서는 퇴근 시간 무렵에 변두리 지역에서는 참 외국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노동을 하거나 또 한국의 기술을 배우거나 또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 혹은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왜 많아지고 있느냐면 구인난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이 일할 연령층이 점점 줄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구인난으로서 그래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데 이 외국인들의 평균 인건비가 한국 사람들인 내국인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죠. 직종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평균 302만여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0곳 중에서 6곳은 숙식비를 포함한 외국인 평균 인건비가 내국인 평균 인건비보다 높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25일 중소기업 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제조업체 1225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 조사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결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가 38만 6천 원을 포함해서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02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숙식비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내국인보다 높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7.7%를 차지했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평균 기본급이 209만 원, 잔업수당이 42만 5천 원, 상여금이 4만 1천 원, 부대비용이 8만 2천 원을 각각 받았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할 때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제 중복해서 답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의사소통, 즉 낮은 한국어 수준이 6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잦은 사업자 변경 요구가 49.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고려하는 상황은 1위부터 3순위까지의 합산이 출신국가 76.7%, 즉 어느 나라 사람을 쓸 것이냐, 베트남이냐, 스리랑카냐, 파키스탄이냐 뭐 이런 거죠. 한국어 능력이 70.4%, 육체적인 조건이 53.4%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두 번째로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느냐, 세 번째로는 건강하냐. 한국 사람들은 61세 이후가 되면서 적자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좀 뜻밖의 생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한국의 통계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국민 이전 개정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이전 개정은 노동소득이나 정부 재정이 세대별로 어떻게 이전이 되고 배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노동소득은 근로자의 임금소득,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의 노동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생애 주기상 1인당 노동소득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연령은 17살 기준으로서 34만 9천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늘어서 22세에는
1010만 4천원,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섭니다. 특히 28살에는 노동소득이 2707만 9천원, 소비는 2579만 7천원으로서 벌어들이는 게 좀 더 많은 거죠. 흑자 인생에 진입을 합니다. 28살부터. 이후에 39살일 때는 4034만원을 처음으로 벌면서 4천만원을 돌파하고 43세에는 4289만 6천원을 노동소득의 정점을 찍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4살이 되면서부터 감소세로 접어드는데요. 그때는 이제 44살이 되면 4277만 4천원을 법니다.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직장 등에서 일을 해도 40대 초중반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61세에는 노동소득이 2373만 4천원이 되고요. 소비는 씀씀이죠. 2565만 1천원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1세부터는 적자 인생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생애 주기상 1인당 소비는 17세 때에 41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고등학교 시기에 교육비 지출 등의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게 벌기 시작하는 17살 때부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 그래프로는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죠. 17세의 노동소득이 34만 9천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연령에서 4078만 1천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모든 연령 중에서 17살이 최대의 적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 현대자동차의 상태에 대해서 자동차의 홍보 부분도 있겠죠. 타이거 우즈가 골프 시합 대회를 나가면서 제네시스의 스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다쳤죠, 그때. 그런데 이 정도면은 정말 세상을 떠났어야 될 일인데 다리만 좀 다친 건 아주 천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제네시스 자동차에 대해서. 근데 이번 사건도 사실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일 또 수출형으로는 소형 중에 하나죠. 현대자동차를 덮친 아주 큰 나무. 그런데 사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폭탄 사이클론의 영향으로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행 중이던 현대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차량은 파손이 됐지만 운전자는 어느 한 군데 다치지 않고 멀쩡히 탈출을 했습니다. 25일 현지 시각으로서 미국 지역의 방송 킹TV에 따르면 지난 19일 시애틀의 북부 레이크시티 지역의 35번가에서 차도 옆에 나무가 주행 중이던 파란색 현대차를 덮쳤습니다. 운전자인 타이슨 라미레즈는 내리막길을 따라 차를 몰다가 나무가 자신의 차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이 충격에 대비해서 의자에 구부정하게 기대앉았다고 합니다. 그의 예상대로 거대한 나무는 차 지붕 위로 쓰러졌습니다. 라미레즈는 사고 이후에 차 밖으로 탈출하려고 했으나 거대한 나무가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짓누르고 있어서 문을 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은 꼼짝없이 차 안에서 갇혀 있다가 그에게 다가갔고 911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일부 행인들은 그가 차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사진 하나입니다. 연락을 받은 라미레즈의 부모도 사고 현장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차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1시간 반을 기다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나무를 치우고 문을 떼낸 후에야 라미레즈는 차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라미레즈는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 이러한 사연을 본인이 올렸고요. 그는 이 사고로 긁힌 자국도 없이 살아나왔지만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새 차를 사야 한다며 $5,000를 목표로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번에 폭탄 사이클론이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강력한 폭풍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로서 한국 자동차가 저렇게 돼서 목숨을 구했는지 아니면 현대자동차의 이 프레임이 좀 강하게 제작이 돼서 저 정도의 나무가
덮치면서 찌그러졌는데 몸 하나 다친 데가 없이 다행히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하튼 상당한 강고 효과와 함께 저 운전자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다는 점이 하나의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또 멋진 하루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경제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